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2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증시 동향을 먼저 보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0.19% 하락했고 코스닥은 0.87%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 4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00억, 기관 투자자가 35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연이의 상승을 끝내고 최근에는 조정을 좀 깊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10% 수준의 조정폭으로 사실상 크게 조정이 상승 대비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워낙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 견인을 했던 종목들이 아직도 견고한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코스피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방향은 전체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7천억을 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16조 가까이 이제 20일 누적 기준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수급상으로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계속 최근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마찬가지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미 이제 60일선 아래까지 주가가 눌러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 위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확실히 최근 코스피보다 상승세가 좀 많이 약하고요.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강하다 보니까 확실히 코스닥에 그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대형 종목들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계속 또 코스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 빠졌고요. 이틀 정도 해서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어냈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지금은 해외 증시도 나스닥은 0.8%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니케이도 금요일 이후로 오늘 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이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1478원까지 올라왔고요.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올 초 4월에 있었던 이제 고점 부근까지 1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원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듯이 원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한 번은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개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 개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그 개입을 장기화했을 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국의 고금리와 우리나라의 중금리 정도라고 할까요? 그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화에 있어서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달러만 올라간 게 아니죠. 위안화라든지 이 유로, 그죠? 모두 다 지금 원화 대비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에 대한 이 인하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요. 시장에 대한 지금 최근 조정세는 핵심은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 바로 주가는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최근에 이 증시 흐름과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관련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언제든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 AI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그 시작이 사실은 실제로 AI가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대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자체에 대한 이 버블이 아니죠.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주들의 좀 과열성을 좀 경고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AI 관련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이 관련 에너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받을 차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잠깐 이제 종목들을 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1.2% 떨어졌고요. 72,2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계속 30%가량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 형태가 굉장히 좋지 않죠. 뭐 헤드앤숄더 형태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헤드앤숄더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디서 반등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차트만 봐서는. 그냥 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지점에서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21선 혹은 뭐 이 밴드 라인에서 사실 그 차트가 100% 맞을 수는 없죠.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와 갑자기 내려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 차트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쪽만 보더라고 한다면 63,900원에서 갑작스럽게 97,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을 차트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그냥 보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고점을 뚫어놨다, 위로 넓혀 놓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힘을 받았을 때는 97,4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차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에 2007년대에 정말 이제 조선, 건설, 여기에 전성기에 걸맞게 시장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클이라는 것이 지금 1년, 2년 할 게 아니라 향후 이제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 외국인 투자자 지금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연일 지금 매도 계속 하죠. 이것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졌고요. AI에 대한 버블 우려로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투자와 그 다음에 AI에 대한 성장이 지금 차질이 생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에 대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시작된 버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부합 수준으로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다른 투자자는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400원 정도 상승했고요. 59,700원. 그래서 바닥 라인 근처를 또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고요.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가 다 동일한 패턴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지금 분석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다시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현대건설은 저만큼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매도를 좀 멈췄는데 향후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도 좋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갈 때는 정말 이제 1등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한 방의 기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에 대한 그런 주도권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다시 원전주로 돌아오는 그 시기에 한전기술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구체적인 협력 합의 내용이 나온다면 한전기술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은 큰 변화 없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큰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SNT에너지도 계속 떨어집니다. 2.7% 하락을 했고요. 105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 라인 잡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하락폭도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69,000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SNT에너지도 사실 얼마 전에 미국 기업들과 SMR에 대한 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빠진 이후에 아마도 자리를 잡고 SMR에 대한 테마를 다시 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SMR 테마로 엮이면서 아무래도 AI 버블론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MR 관련 기업들이 거의 50% 이상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 기업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는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SNT에너지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13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와 투신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자체가 한쪽은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가가 내려가는 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주가를 받치면서 저렇게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떨어지는 대로 받아먹는 구조로 계속 물량을 받쳐 놓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단가를 맞추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BHI도 계속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이 바닥 라인을 평행하게 이동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 이 21선 아래에서 주가를 횡보시키다가 한번 출발하는 그 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떤 명분에 움직일지는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박자에 맞게 움직일 거고요. BHI만 움직이진 않겠죠.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부합, 기관 투자자도 부합이고요. 양쪽 다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상환밴드도 계속 하락을 하면서 고를 깊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많은 상승 이어오다가 한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를 한번 파고 가고 있고요. 상환밴드도 저점 라인 잡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이제 LNG 관련해서 계속 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이 상환밴드도 그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상환밴드도 최근에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26,900원 매수를 했고요. 26,900주 매수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자재 기업들이 다 유사하게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용도 지금 뭐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할 만큼 주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5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 라인 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태용도 SMR 관련 테마로 강하게 묶여 있고요. 그 SMR이 다시 살아났을 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받쳐주는 물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BHI, SNT에너지, 성원밴드, 태용 모두 다
유사한 이 수급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최근에 이 중소 관련 이 원자력 기자재 기업들에 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이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지켜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에서 중견,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힘을 받을 때는 사실 이 3배, 4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볼만 하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태웅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진도 50원 정도 상승했고요. 우진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추세 라인을 잘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아주 차트 분석하기에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형 수렴 밴드에서 또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뭔가 정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지 이렇게 딱 분석하기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그대로 뱉었지만 마찬가지 이 우진도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성포화텍은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마찬가지 큰 라인에서의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또 이런 양봉을 한번 띄우면서 이 근처 밴드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흔들다가 이제 다시 한번 때가 되었을 때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빠르게 올라왔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관련 종목들 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 원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3,620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이것 또한 쭉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적절한 때에 이제 반등을 할 텐데요. 골이 깊었던 만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5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럼 계속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AI는 버블이라고 해서 쭉 떨어졌는데 증권사들은 계속 2026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증권에서는 최근에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연결을 지었고 거기에 원전 테마까지 3개가 엮이게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이 계속 추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 오늘 목표 주가가 10만원으로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적 우려로 떨어졌던 주가가 그죠? 목표 주가도 떨어졌었죠. 근데 바로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 주가는 큰 변화 없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모멘텀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 대한 주도권이 다시 왔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일단 10만원까지 다시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실적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KB증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2026년에 현대건설이 원전주로서 강점을 직접 입증할 거다. 현대건설 원전 사업은 2025년 미국 팰리세이드 SMR 프로젝트 착공을 시작으로 가시화가 될 거고 2, 3부기에서는 페르미 원전 2기에서 4기, 불가리아 신구원전 2기 착공 가능성도 높다. 이게 2026년이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1조 8천억 수준의 원전 수주 잔고가 2026년에는 최대 39조 원까지 확대가 될 거다. 1년 만에 1조 8천억이던 원전 수주 잔고가 2026년에 그죠? 1년 만에 39조가 됩니다. 거의 19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내년에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대한 수혜를 현대건설이 직접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현대건설이 정말 저 일감을 다 쳐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일이 쏟아질 겁니다. 현대건설만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로이스 등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고요. 창원 공장을 증설을 해서 SMR 파운드리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경영진이 무리하면서까지 SMR 공장에 대한 그런 이제 증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현대건설보다 훨씬 좋지 않고요. 유동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원자력 테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져서 경쟁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강조를 받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등 올해부터 수주가 반영될 거고 미국 대형 원전 시장 진출 시점이 앞당겨질 거다.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과도 협력을 한다. 기존의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롤스로이스까지 포함이 되었고 최근에는 BWRX도 모델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SMR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에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개조를 해서 SMR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5개를 만들 수 있던 거를 이제 뭐 4개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 라인의 생산량을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이제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도 중요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5개씩 만들 만큼 일감이 쌓일 거기 때문입니다. 대형 원전도 필요하고 소형 모듈 원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건설을 하면 대형 원전에 대한 그 라인을 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 원전 수주도 중요하지만 웨이싱하우스와의 협의가 중요한데요. 이제는 불가리아 원전과 폴란드 원전에 대한 기자재 수주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중에 나올 것이다. 현대건설과는 조금 이제 실적으로 묶이는 그런 시기가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주기기에 대한 발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의 페르미 에너지과 이제 AP1000 4개에 대한 필요한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가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뭐 한 AP1000당 이제 뭐 2조 가까이의 물량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는 그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딱 요것만 발주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수주량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이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에 대한 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들어지는 대로 납품을 하는 것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기자재를 찍어내서 바로바로 파는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도 이제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SMR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하고 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SMR에 대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지만 캐파가 연간 12기에서 이제는 최대 20기 이상의 모듈을 제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2026년 1분기에 생산 라인을 착공을 하기 때문에 완공은 이제 2028년에 될 겁니다. 사실상 이제 2027년, 28년 이때 이제 물량이 쏟아질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기라고 한다면 20기 이상의 수주가 쏟아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현대건설도 내년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39조 원까지 늘어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0기씩 생산하는 게 뭐 2년치가 꽉꽉 차서 공장 완공 전에도 그렇게 꽉꽉 찬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할 건가? 일본,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런 기업들이 쳐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전적인 과제로 직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는 AI에 대한 버블 자체는 이 AI에 대한 성능 아닙니다. 이제는 AI 구현하는 것까지 다 오케이가 됐죠. 근데 이 AI를 늘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전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려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전력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달려든다고 한다면 그 많은 주기기들, 보조기기들, 그리고 전선,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에 연결되는 그런 고압 송전로,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생산되고 쏟아져 나와야지만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은 충분히 그 쏟아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쏟아냈을 때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당장 뭐 26년에 쏟아낸다 이게 아니고요. 26년도에는 이제 일감이 쌓이는 해가 될 거고 27년, 28년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오는 게 중요할 텐데요. AI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AI를 많이 써보고 직접 이제 이 여러 주변에 있는 AI의 그런 개발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효용 가치가 있고, 특히 직접적으로 생산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있는 이 젠슨 황주차도 AI 거품론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3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그러면 실적이 다가 아니지 않냐, 주식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2026년까지의 HBM 계약을 했고, 이제는 그 블랙웰이라는 칩, AI의 학습에 쓰이는 그 칩을 26년도까지 물량을 꽉꽉 채워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매출이 700조 가까이 나올 거다라고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칩은 26년도까지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칩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 60% 이상은 공급을 하겠죠.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정말 빅사이클이 왔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칩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형이 아니라 블록식으로, 그죠? 공장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뚝딱뚝딱 조립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 기업을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그쪽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AI 데이터 센터도 이제는 4주에 하나씩 지어지는 시기가 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칩은 칩대로 계속 들어갈 거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제는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전력이라는 것이 뚝딱뚝딱 늘릴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는 중국에 대한 물량으로 뚝딱뚝딱 늘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헐적인 특성,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만으로 돌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과 간헐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해결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면 LNG라든지 이제는 뭐 그런 대안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LNG도 최근에는 이런 가격, 연료 가격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LNG 가격이 4.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LNG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는데 건설 기간이 길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건설 기간을 2년, 3년 잡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대량 생산했을 때에 대한 비용 절감과 거기에 대한 보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저 에너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등장하기까지는 원자력에 대한 붐은 지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AI라는 것이 계속 부흥을 일으키고 기술이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용이 있다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을 KB증권에서 계속 저렇게 나팔 불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주가보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이번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AI 퍼스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은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투자할 투자 금액들 다 마련했고요. 중동 자금, 한국 자금, 그 다음에 일본 자금, 이제는 대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투자금을 얻으면서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미국 입장에서는 큰 자금들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늘리고 칩 공급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마련이 됐는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는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AI를 떠나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있어서 이제는 원자력에 대한 그런 핵 에너지에 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핵 에너지에 있어서 선두 국가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선두주자다 보니까 미국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AI 시대의 원전 굵기를 속도내고 있고요. 장저우 2호기 내년 초 상업 운전을 합니다. 이제는 냉각탑을 쌓아서 운용하는 원전을 중국이 자체 개발을 했고 바다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을 이제 내륙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 지역에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원자력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하고 있다. 내륙에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 개발을 속도로 내고 있고 실제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57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원자로 58기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올 6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내에 원자력 용량을 2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10년 내에 원자력 용량을 20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거의 착공을 수십 개씩 그냥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은 이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그 누구보다도 건설 경험이 많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AI라는 것을 원전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대책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쇄되는 석탄에 대해서 보통은 지금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보면 다 그냥 원자력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에너지 많이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앞선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SMR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을 해야 되고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을로서의 그런 두 번째 후발주자가 아니라
좀 선발주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럽조차도 SMR에 대한 공급망 재건을 하고 규제 혁파를 통해서 이제 5개년 로드맵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SMR에 대해서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다른 이제 국가들이 SMR에 대해서 아직 투자 안 한다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선두주자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지구상에서 강국이라는, 그죠? 기술적으로 강국이라는 국가들의 추세를 본다면 지금은 다 SMR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EU 텍소노미에 대형 원전을 포함시켜서 건설비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SMR에 대해서도 이제 로드맵을 확정해서 실제로 SMR에 대한 기술 발전과 배치를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입은행도 이제는 LNG와 원전으로 선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겠다. 재생에너지를 좀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AI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 AI에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죠?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만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보조로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LNG와 원전은 LNG와 원전만 있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미국도 너무 급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입은행이 1,000억 달러를 이제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십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점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제조업이 이제는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 단조를 하는 기업들, 건설을 하는 기업들, 그럼 뭐 전력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고요. AI 버블은 잠깐에 불과하다. 단지 그냥 주가에 집착한 버블에 대한 우려 제기고,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AI에 대한 투자 활성화, 현재 정부 측면에서 이행하고 있는 상황들은 전혀 버블은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전체 추세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